도장 찍었어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이혼한 거야? 진짜 끝이야? 서류에 또렷하게 박힌 도장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된 거였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꼬물꼬물 내 손가락만한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 3살, 4살. 한 명은 기저귀를 겨우 뗐고 한 명은 이제 겨우 말문이 트였다. 엄마 어디가? 응, 우리 할머니 댁 가자. 밝게 말은 했지만 속은 새까맸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친정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이혼하는 거 절대 안 돼, 절대. 결혼 전부터 엄마는 늘 그랬다. 남편이 뭐를 잘못했든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알겠단다. 그 말의 무게를. 하지만 그땐 그냥 내 편이 아니구나 싶었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그랬다. 무슨 말을 해도 뭔가 투정 같은 걸 해도 그렇게 쉽게 살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 없어. 아이 둘 데리고 어디 갈 건데? 그 사람도 너 힘들까봐 그러는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점점 말이 줄었을까? 그렇게 6년 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고요한 전쟁 속에 살았다. 이혼 서류를 가방 안에 꾹꾹 눌러넣고 아침부터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퍼도 잘 안 올라갔다. 택시를 타고 친정 앞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되뇌었다. 문 안 열면 어떡하지? 엄마가 소리 지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갈 데가 없었다. 진짜 이 세상 어디에도. 친정 외엔 아무 데도 없었다. 내가 살던 집은 이미 전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친정 외에는 아이 둘 데리고 잠깐이라도 머무를 곳이 없었다. 도어락 앞에 섰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치던지. 띠리릭 문이 열렸다. 내가 먼저 한 발 그리고 아이들 손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때 엄마가 거실에 서 있었다. 엄마. 나는 말이 잘 안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이혼했어. 그 말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숨이 턱 막히고 목이 죄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울음이 터졌다. 그런데 엄마는 날 안았다. 그랬어 그래 잘 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안아줬다. 이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이삿짐도 없이 시작된 친정살이는 생각보다 버거웠다. 처음엔 다 괜찮을 줄 알았다. 엄마가 안아준 그날 밤 나는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정말 그럴 줄 알았다. 근데 현실은 달랐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밥 차리고 바로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널고 점심 준비하고 또 먹이고 치우고 거실 바닥은 늘 장난감이 굴러다녔고 밤마다 뒤척이는 아이들 다독이느라 잠은 매일 서너 시간. 내가 이러려고 눈 감았다 뜨면 또 하루. 그 하루가 왜 이렇게 길던지. 엄마는 여전히 무뚝뚝하셨다. 혼자 사시던 집에 애둘 데리고 내가 들어온 거니 불편하실 만도 했다. 근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다 참는 분이었다. 엄마 미안해 청소도 내가 할게. 됐어. 너도 바쁜데. 단답. 진짜 단답으로만 대답하셨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다가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계신 걸 보게 됐다. 엄마, 왜 문 안 여셨어? 애들 자나 싶어서.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도 조심하고 계셨던 거였다. 내가 편하자고 친정에 온 게 아니라 엄마 집에 얹혀있는 거란 현실이 확 다가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이들은 다행히도 엄마를 빨리 따랐다. 특히 둘째는 말도 잘 안 트였는데도 할머니하며 졸졸 따라다녔다. 엄마는 무뚝뚝하지만 애들한텐 참 다정했다. 죽 끓이고 반찬해주고 내가 잠시 눈 감고 있을 틈도 주시곤 했다. 애들은 잘 크고 있네. 엄마가 주방에서 그러셨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 마치 나는 잘 못 크고 있다는 뜻 같아서. 그리고 그날이었다. 둘째가 갑자기 밤에 고열이 났다. 39도. 아이가 울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그 시간에 문 여는 소아과를 찾느라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애 좀 데리고 병원 다녀올게요. 벌써 감기야? 며칠 안 됐는데? 네. 열이 너무 올라서요. 약은 있니? 없어요. 응급실이라도 다녀올까 해서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다. 그럼 애 잘 챙겨. 애가 아프면 엄마가 더 힘들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엄마가 예전엔 내 아플 때도 저런 말 안 하셨는데 이젠 내가 엄마가 되니 달라지신 걸까? 그날 밤 약국 들렀다 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금 몇 시지? 자정이 넘은 시각.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문득 결혼 전 집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작 19. 엄마랑 싸우고 나도 나가 살 거야. 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던 시절. 결국 3일 만에 집으로 기어들어왔는데 엄마가 그때 문도 안 잠그고 자고 계셨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었는지를. 엄마, 나 진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조용히 읊조렸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둘째는 약덕에 금세열이 내려갔고 나는 새벽마다 눈을 떴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잠드는 것보다 깨 있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는 중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래도 아침이면 미역국 끓여놓고 밥 먹어. 한마디. 그게 전부였지만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어느 날 김치가 떨어졌다는 엄마 말에 냉장고 안을 뒤적이다가 서랍 한켠에 놓인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별 생각 없이 꺼냈다. 그러다 순간 손이 멈췄다. 익숙한 필체였다. 이게 뭐야? 상자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노란 봉투에 꾹꾹 눌러 쓴 글씨. 받는 사람 우리 딸 수진이에게 숨이 턱 막혔다. 엄마가 준 이름. 수진. 편지를 열자 손글씨가 가득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네가 볼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너는 내 딸이지만 동시에 내 원망이기도 했다. 네가 너무 어릴 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거든. 남편이 떠난 뒤 딱 둘 중 하나. 너를 키우며 살던가 아니면 너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던가. 글씨가 떨려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엄마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더 엄하게 굴었던 것 같다. 늘 불안했어. 내가 잘 못 키우는 건 아닐까? 네가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닐까? 눈물이 툭 떨어졌다. 이 편지를 왜 이젠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수진아. 나중에 네가 힘들어지면 이 편지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 나는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말로 다 못했을 뿐이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늘 말 없이 조용히 살던 이유가 이제야 가슴으로 와닿았다. 그날 밤 엄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엄마. 왜? 나 그 편지 봤어. 엄마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거 그냥 오래전에 써둔 거야. 근데 왜 안 줬어? 말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늦은 것 같더라. 한참을 침묵했다. TV 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다.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엄마가 돼보니까 알겠지. 응, 나 이제 알겠어. 왜 엄마가 날 혼낼 때마다 더 많이 우셨는지. 그 말에 엄마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아, 미안했어. 아니,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엄마 손을 잡았다. 이혼 후 처음 느껴본 안정이라는 감정이었다. 아침 햇살이 참 밝았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재우고 엄마가 시장에 가신 틈을 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가는 푸석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얼굴이 싫지 않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그날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구직 상담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공백이 많으시네요. 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아이 둘이요? 3살, 4살이에요. 와, 혼자서요? 네. 그 대답만으로도 모든 설명이 되었다. 그럼 아이 어린이집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취업에 유리한 시기예요. 간단한 교육과정도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 할게요. 진심이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은 지났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먼저 물으셨다. 어디 갔다 왔어? 주민센터. 일 좀 알아보려고. 잘했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힘이 됐다. 잘했네. 그 짧은 말 한 줄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며칠 뒤 동네 어린이집을 둘러봤다.
시설이 낡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했다. 엄마는 일하러 가고 지우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거야. 엄마도 여기 있어. 엄마는 지우 끝날 때 데리러 올게. 꼭 안아주고 아이 손을 떼어내는 순간 내가 더 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지 말까 고민하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세요? 수진아. 그 목소리.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전 남편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애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아니야, 미안.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미안해. 뚝 하고 끊겼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전화 왔어. 그래? 애들 보고 싶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시다 말했다. 그건 네가 판단해야 해. 근데 애들 앞에서는 절대 감정 드러내지 마라. 응.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 이젠 엄마가 아닌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잠깐 애들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 사람의 문자였다. 며칠 전 통화 이후 아무 연락 없길래 잊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엄마, 나 오늘 그 사람 잠깐 만나고 올게. 그래, 근데 애들 데려가진 마라. 엄마는 단호했다. 나도 그 말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약속한 장소는 집 근처 커피숍. 테이블에 앉아 있으려니 자꾸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들어서는 걸 보는 순간 속에서 뭐가 확 치밀어 올랐다. 왔네. 말이 안 나왔다. 커피는 식어가고 둘 다 말이 없었다. 애들은 잘 있어? 응.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다행이다.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날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나는 그게 마지막 일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그냥 잠깐 시간 좀 갖자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리할 줄은 몰랐다고. 웃음이 나왔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간을 갖자고? 그게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걸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묻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됐다. 아이들은 잘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 이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손. 그걸 보는데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아이들한테 아빠 얼굴 보여줘야 하나 한 번은 봐야 후회 없을까? 아니야. 내가 힘들어지겠지 수십 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엄마 방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엄마가 뭔가 찾는 듯 우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봤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잠이 안 와서.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오니까 그냥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는 아빠랑 왜 헤어졌어? 그 순간 엄마가 움직이던 손이 멈췄다. 그 얘길 왜 지금 해? 그냥 나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 되니까 그때 엄마가 뭘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꺼내놓은 건 오래된 앨범 속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 기억하냐? 사진 속엔 젊은 엄마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엄마가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누구야, 이 사람? 내 아빠 아니다. 숨이 멎을 뻔했다. 그럼 누구? 내 첫사랑이자 너를 낳게 만든 사람. 그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말없이 사진을 꾹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언젠간 말하려 했는데 너도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 말할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몰랐던 엄마의 과거와 태어나 처음 듣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첫사랑? 입에서 그 말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더니 오래된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 사람 너 아빠야. 근데 혼인신고는 못했어. 숨이 턱 막혔다. 진짜 드라마 같은 말이었다. 엄마 나한텐 아빠가 회사원이었다고 했잖아. 그랬지.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다 숨겼지.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현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엄마가 23.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던 시절 같은 고시원에 살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 사람은 이혼남이었어. 자식도 있었고.
나중에 안 거지만 그 집은 반대가 심했더라. 그 남자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엄마는 혼자가 되었다. 그때 이미 네가 뱃속에 있었어. 차마 없애지 못하겠더라. 말이 이어질수록 엄마의 손이 점점 떨렸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지. 근데 그때 외할머니도 많이 아프셨어. 너를 낳은 뒤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고 그 뒤엔 나 혼자였어. 나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했던 수많은 말들. 결혼은 무조건 지켜야 해. 엄마 없이도 너 키웠어. 이혼은 도피야. 그 모든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던 것 같았다.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미안했어. 나는 내게 그런 출생 비밀 같은 거 안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말해?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네가 지금 나처럼 됐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로 나와서 불 꺼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가 만든 거짓말 안에서 자란 거였다.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나한테도 전해졌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게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이 궁금해졌다. 내 아빠. 그 이름 모를 사람. 엄마가 지금도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그 남자. 나는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다시 꺼낸 사진. 등 뒤에 작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김문수 1978.5. 사 이름과 생일. 처음 알게 된 내 진짜 아버지의 흔적.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살아는 계셔? 모르겠어. 서울 떠난 이후로 연락 끊겼어.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 했었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계속 쓰였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의 엄마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으니까. 그날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스마트폰을 꺼냈다. 포털에 김문수 1978년생 손이 떨렸다. 혹시 진짜 뭔가 나오면 어쩌지?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면 더 찝찝할지도 몰라.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신문기사. 지역 봉사단체에 후원한 사업가. 사진 속 낯익은 이목구비. 눈을 의심했다. 이 사람. 그 사진 속 남자가 엄마의 앨범 속 사진 속 그 남자와 너무 닮아 있었다. 이 사람이 맞는 걸까?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해봤다. 정면 사진은 아니었지만 코 옆에 흐릿한 점, 살짝 휘어진 입꼬리 엄마가 간직해온 사진 속 남자와 너무 비슷했다. 김문수 1978년생. 현재 강원도 오시에서 식품 유통업체 운영 중. 진짜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저히 혼자선 감당이 안 돼 앨범을 들고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이 사진 이 사람 봐. 뭐야 이게.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김문수 78년생. 지금 오시에 있어. 엄마는 사진을 몇 초간 뚫어져라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눈이 똑같네. 엄마 말에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해버린 것 같아서. 그 주말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나는 강원도로 향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도 잘 몰랐다. 궁금해서? 용서를 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 사람도 나를 찾고 있었을까 싶어서? 버스 안에서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내 손등에 닿은 아기 때 내 사진. 처음 본 얼굴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도착한 마을은 소박하고 조용했다. 기사에 나온 주소를 따라가 보니 작은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 나왔다. 문수푸드 물류센터. 순간 발이 안 떨어졌다. 진짜 이 안에 그 사람이 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다. 찾으시는 분? 낯선 여자가 물었다. 직원인 듯 팔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저 혹시 김문수 사장님 계신가요? 아빠요? 지금 안에 계세요. 누구세요? 아빠. 그 단어에 머리가 띵했다. 지인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뒤 한 남자가 나왔다. 사진보다 약간 더 말랐고 이마가 훤히 드러난 남자. 하지만 그 눈빛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도 내 얼굴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나요? 나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그리고 앨범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 여자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숙자 씨? 그 이름. 엄마 이름. 나는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저 그분 딸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완전히 멈췄다. 10분쯤 흘렀을까? 우리는 사무실 안쪽 회의실로 옮겨 앉았다. 남자는 자꾸 손을 떠는 걸 들키지 않으려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정말 숙자 씨 딸이라고요? 네. 나이가 33입니다. 그 말에 남자가 고개를 떨궜다.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때 그 아이 결국 낳았군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안 찾으셨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숙자 씨도 날 피했고 그냥 살아있는 것도 죄 같아서 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래도 단 한 번은 와봤어야죠.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던 적 있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난 묻지 않았다. 왜 엄마를 떠났는지, 왜 내 곁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사는 30년의 무게는 이미 눈빛에서 충분히 보였으니까. 다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찾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찾게 됐네요. 고맙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렸다. 기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들판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꼭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걸까? 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이렇게도 그립게 만들 수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나왔다. 엄마다. 엄마. 둘째는 양말도 안 신고 뛰어나와 내 다리에 안겼고 첫째는 말없이 내 허리춤을 꼭 껴안았다. 엄마 어디 갔었어? 응, 조금 멀리 다녀왔어. 근데 엄마 금방 왔지? 엄마는 주방에서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만으로도 다 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앨범을 꺼내 보여드렸다. 맞았어요. 그 사람 맞더라고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셨다. 그 사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던가? 아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됐어요. 그 말에 엄마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아이는 네가 책임지고 남은 인생은 네가 내 이름으로 서는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또 울었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톡이 아닌 내용 증명이었다. 양육권 조정 신청. 면접교섭권 조율. 양육비 감액 요구.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무료 법률 상담. 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줄줄 흘렀다. 신청서 작성하셨고요. 지금은 아직 양육권과 친권 모두 어머님께 있죠? 네. 그럼 유지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대응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감액 요청은 상대소득 자료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이제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전 남편이 양육비 줄이자고 해요.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 애는 안 보고 싶고 돈만 아까운 거야. 그래도 나는 버티고 싶어요. 아이들만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엄마는 말없이 부엌 찬장에서 김을 꺼내셨다. 그럼 밥 더 먹어. 요즘 말 나가. 며칠 뒤 나는 작은 학원의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취직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시간과 딱 맞았다.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으로 돈을 버는 날이 이렇게 벅찰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도 큰 용기였구나. 아이들 재우고 난 밤. 책상 앞에 앉아 노트 한 장을 꺼냈다. 펜을 들고 조심스레 적기 시작했다. 아이들아. 엄마는 요즘 많이 웃으려고 해. 왜냐하면 너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는 약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만큼은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도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쪽이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보조 강사님 박수진 선생님. 학원 원장이 밝게 웃으며 내게 소개했다. 나는 얼떨떨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내 앞에 선 사람은 깔끔하게 머리를 묶은 또래 여자였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저 혹시 고향 옷이 아니세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헐 진짜? 나도 고등학교 5여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알고 보니 나랑 동기였는데 학급이 달라 몰랐단다. 진짜 세상 좁다.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녀는 털털하고 솔직했고 무엇보다 이혼 여인 내 사정을 단 한 번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하루는 수업 끝나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미안한 얘긴데 양육비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말 들었거든. 그 사람 감액 요구했어. 내가 벌기 시작하니까 더 줄이고 싶나 봐. 아, 진짜 열받는다. 내 친구 중에도 그 꼴 당한 애 있어. 변호사 써봤어? 아직은 무료 상담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내 사촌 언니 이혼 전문 변호사야. 필요하면 연락처 줄까? 나는 순간 멈칫했다. 괜찮을까? 수진아, 이건 도움받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야. 너 지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다. 누군가에게 내 혼자 아님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지연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상대방이 감액을 요구할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자료 확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매출 자료도 필요하고요. 지금 그 사람이 식당 공동 운영 중이에요. 명의는 친구 앞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면 계좌 추적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변호사는 프로였다. 듬직했다. 그리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로 존중해줬다. 며칠 뒤 전 남편 쪽에서 연락이 왔다. 톡 한 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애들 생각은 해봤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아이들만 생각하자. 그날 밤 지연과 둘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꺼냈다. 너처럼 두 아이 키우면서도 이렇게 밝게 사는 사람 처음 봐. 밝은 척 하는 거지 사실 요즘도 무서워. 혹시라도 또 흔들릴까 봐. 근데 있잖아. 수진아, 넌 흔들려도 돼. 근데 무너지지만 마. 우리는 애들 앞에선 버텨야 하잖아.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밤은 웃으며 울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면접 교섭 신문 일정이 나왔다. 나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다. 9월 14일.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다. 지키자. 내 아이, 내 삶, 내 이름. 9월 14일.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양육비 감액 신청에 따른 면접 교섭 신문.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조용히 입장했다. 정면엔 전 남편이 앉아 있었다. 아주 말쑥한 양복 차림. 괜히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 사람 눈빛은 익숙했다. 예전 내가 말하면 다 맞는 거야 하던 그 표정.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아이들 생각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보호자야. 엄마야. 무너지면 안 돼. 재판관이 말했다. 피신청인은 현재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 수익 저하 및 생활고 맞습니까?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요. 재판관이 내 쪽을 바라봤다. 신청인의 입장은? 그 사람이 현재도 외식 사업을 공동 운영 중이며 명의를 타인 앞으로 돌려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계좌 거래 내역 일부 확보한 자료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 그 안엔 전 남편과 공동사업체 명의인 친구 사이의 거래 내역이 있었고 전 남편 명의 계좌로 수익 일부가 이체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전 남편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냥 도와준 거예요. 3달간 월 350씩 고정 입금된 게 도와준 거라고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며 양육비 감액 신청을 기각합니다. 기존 약정 유지합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겼다. 아니, 지켜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전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아이들한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굴 거야?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더 컸다. 당신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돈도 얼굴도 아니야. 신뢰야. 아이들이 당신한테 기대도 돼도 되는지 그게 필요했던 거라고. 그 사람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학원에서 만든 종이카드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엄마 좋아해요, 사랑해요 색종이 가득 삐뚤빼뚤한 글씨. 그 속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 나는 그걸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선택한 이름, 엄마라는 이름이 이젠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깔깔 웃었다. 진짜 해냈구나, 나. 이제 누가 뭐래도 이 집은 내가 지킨다. 아이들도 나도 엄마도 우리는 다시 시작 중이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등에 자꾸 올라타려 했다. 엄마, 내가 업어줄게 안 돼. 내 허리 나가.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 웃음에 나도 웃게 됐다. 나도 웃을 수 있구나. 그걸 요즘 정말 실감하고 있었다. 엄마는 요즘 김장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셨다. 김치 냉장고를 닫고 소금과 마늘을 주문하시더니 주방에 앉아 종일 물을 썰고 계셨다. 도와줄게요. 너는 그냥 무채만 좀 썰어. 이 집 무채 셰프입니다요. 그날 엄마와 나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김치에 손을 담그며 엄마가 말했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그래요? 아직 통장 잔고는 말라 비틀어졌는데 엄마는 피식 웃었다. 그러다 잠시 조용해졌다. 수진아. 응? 잘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다. 엄마는 늘 말이 적지만 그 짧은 말들이 내겐 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다. 수신인 박수진 보낸 이 긴 문수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봉투를 열자 단정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진아. 그날 이후 나는 내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글로라도 남겨보려 한다. 나는 평생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책임을 두려워했고 감정에 머뭇거렸고 결국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 하지만 너는 그런 나와는 달랐더라. 아이 둘을 지켜내고 자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수진아, 내게 아빠라는 호칭을 쓸 자격은 나에겐 없다. 하지만 언젠가 내 아이들이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게 내가 내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늘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맙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너무 따뜻했다.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인정해주는 가장 조용한 박수 같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고 아이들 방을 열었다.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 고른 호흡, 그 속에서 나는 진짜 엄마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나로도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나 커서 뭐 되지? 왜? 갑자기? 첫째가 잠자기 전 불 끄고 누운 방 안에서 물었다. 몰라. 그냥 엄마처럼 되고 싶어. 순간 목이 메었다. 엄마처럼? 응. 엄마는 뭐든 혼자서도 하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 아이 얼굴을 바라봤다. 눈이 반짝였다. 그 한마디가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선택을 정당하게 만들어줬다. 며칠 뒤 작은 반상회에서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을 만났다. 애들 엄마 요즘 얼굴 좋아요. 그러게요. 뭔가 좀 단단해졌다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나로 사는 연습 중이에요. 그 말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수진 씨. 이제는 애들 엄마 말고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 텃밭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묻는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정리를 하냐? 엄마. 내년쯤 이사 갈까 해요. 어딜? 근처로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도 있고 조금은 우리 셋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표정에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었다. 그저 믿고 내보내는 눈빛. 나는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집 1호 VIP니까 수시로 놀러 오셔야 해요. 내가 밥 해줘야 할까 봐 겁나네. 우리는 마당에서 함께 웃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밤. 혼자 있는 거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상처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결국 나를 살린 건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다는 그 이름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웃는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 옆에 내가 있으니 괜찮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내가 나로 서는 이름. 박수진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